위에 있는 사람 해코지 할 때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사다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그런 식으로 은유로 쓰질 않아요. 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 네, 그런 걸 전제로 네네. 이 사다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물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이미지 실제로 관용으로만 접한 언어로만 접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걸 전제에 두고 사다리 역사를 좀 가보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시행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서울에서 6억 원 이상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어.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할 수 없어. 네. 이것은 사다리로 보면 무엇을 뺀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사다리랑 크게 디딤대하고 버팀대로 돼 있거든요. 버팀대는 양쪽 크게 기둥, 버팀이고 버팀. 디딤은 하나씩. 그렇지. 그럼 이미지를 보시면 맨 윗장에 이미지를 보시면 맨 윗장 걸 너무 과도하게 지금 흥분되어 있는 이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맨 위에 디딤대만 살짝 빼놓는 거예요. 이미적으로. 너무 올라가지 못하게. 네.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다리를 온전하게 갖추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모든 사다리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네. 사다리 자체가. 네. 사다리 자체가 정말로 걷어차기 할 것 같으니까 시장이. 정부는 이 사다리를 맨 윗 디딤대만 하나 임시로 빼놓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네. 이 전제 하에서 사다리의 은유의 역사를 가보자. 은유. 사다리는 은유예요. 사다리 은유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은유는 야곱의 나타나는 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거죠.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꿈을 꿔요. 꿈속에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이 사다리가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 사상이 생긴 것이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이잖아요. 네. 이 수직적인 사상을 즉 야곱이 착하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사다리는 천국에서 하느님이 야곱의 삶을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즉 축복을 줄 것인가 저주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은유로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사다리는 적어도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천국으로 가는 세계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처음에는 뭘 나타내냐? 천상의 언어예요. 하느님의 언어인 겁니다. 네. 하느님이 축복을 줄 것인가 할 것인가를 모두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약에서 사다리 은유가 나오거든요. 신약에서 사다리 은유는 굉장히 문맥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예수예요.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예.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 뭔 말이야?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아, 이거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구약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극우적 성향을 갖는 분들이 지나치게 구약 중심적으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참고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종 네.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 구약은 하느님이 모든 걸 결정해요. 신약에 이르면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다리가 돼요. 사다리가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방식으로 죽었고 죽어있는 방식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방식으로 살고 살은 방식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 존재. 그래서 온전히 야곱의 사다리는 야곱이 본 사다리, 꿈속에 꾼 사다리지만 이때 신약의 사다리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 자체야. 예. 그만큼 이건 무슨 의미냐? 그만큼 이제 절차가 과정이 목적이 된 시대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이 좀 어려운 말인가요?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적이 중요해요. 예전에 근본이 목적, 중요하고 목적. 뜻이 중요하죠. 네. 아니 지금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사이가 중요한 것이고 절차가 중요하다는 식에 열린 거예요. 아, 그리고 오케이. 그 예수님은 그걸 사랑으로 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사랑이에요.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네. 좀 너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아, 이거 좀 더 나가다가는 요거는 예, CBS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나가면 CBS. 네, 참고로 저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닌데 네. 아무튼 이제 서양 철학을 하다 보면 예.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아,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실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있어요? 부활이 그때 가능해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대목인데 사다리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든 걸 연결시키는 사이, 과정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의 은유가 바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는 이 사다리를 실제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실제로 이거 프로세스를 정해요. 막. 그래서 3단계에서부터 네. 신과 합일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어.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하다, 5단계가 필요하다, 6단계가 필요하다, 18단계가 필요하다, 36단계가 필요하다. 온갖 그런 사다리론이 중세를 온통 먹칠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사상이고 수직적인 사상에서 처음에는 목적, 근본, 뿌리 하느님이 중요했던 시기에서 아니 과정, 절차, 사랑 이걸 중시하기는 시기로 넘어왔는데 사실 중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오래된 사다리의 메타포예요. 네. 메타포인데 현대에 오면 이제 네. 사다리를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 예. 사다리를 사용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이름은. 예, 들어봤죠? 네. 유명한 책 중에 논리철학 농고라는 책과 철학적 탐구라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논리철학 농고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침묵하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제 좀 반대되는 철학하는 사람인데 네. 어쨌든 이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사다리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언어를 사용해서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방법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는 방법을 막 배웠어요. 막상 수영하게 됐으면 이제는 그 도구는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막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깨우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럼 그 언어에 구속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일종의 철학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개념이나 방법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다리를 걷어차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서양에서 과학 철학하신 분들, 심리 철학하신 분들, 조금 엄밀한 과학적인 어떤 입장으로 철학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유가 됐어요. 좋아하는 은유가 됐어요. 은유가 됐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평상시에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을 도달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은유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처음 대학 다닐 때 봤거든요. 대학 다닐 때 딱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사다리를 안 타봤나 보다. 비트겐슈타인이 아까 말했잖아요. 네네. 올라가다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달음을 한 번에 얻었어요. 돈수라고 있잖아요. 네. 불교에서 돈수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나 없나요? 뭐 필요 없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수예요. 돈수. 점수는 깨달았어도 사람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끝없이 깨달아야 돼. 끝없이 깨달아야 돼. 끝없이 정진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계속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렇죠. 내렸다 올랐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근데 그걸 비트겐슈타인은 걷어차면? 그냥 걷어차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비트겐슈타인은 사다리를 안 타본 사람이다. 안 타봤어. 내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알버트 까미는 시지프스 신화를 하잖아요. 우리 삶은 뭐예요? 끝없이 오늘 바위를 들고 산을 올라가요. 정상에.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오죠. 다시 또 올려야 되잖아요. 네. 아니 어제
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오늘 다 됩니까? 안 또 다시 되죠. 공부해야지. 네. 어제 방송 잘했다고 오늘 방송 잘합니까? 그건 아니지. 오늘 다시 해야 되지. 네. 계속 수양을 해야 그러니까 돼. 계속. 현실적인 철학은 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은유를 쓰지 않아요. 아. 오히려 시시프스 신화가 더 중요하지. 아. 예? 비트겐슈타인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너무 그렇죠? 공부를 잘했어.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지만 사다리는 실제로 안 타본 사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차라고 말해. 말을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만한 정말 거지, 오만해. 오만한 철학입니다. 아, 그러네요. 오만한 오만한 철학. 철학. 네. 비트겐슈타인은 오늘부터 비트겐슈타인을 제가 걷어차겠습니다. 예. 오만해. 아니, 그래서 본인이 반성하고 반성했어요? 네, 반성하고 또 어. 이제 철학 끝났다. 어. 철학 끝났다고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가 선생님을 하거든요. 선생님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왔지. 그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은 하수야. 그렇지. 예, 돌아와서 그런 거 없어. 반성하고 새로운 책을 썼죠. 예. 예. 그때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사다리 운율을 보고 이 사람은 현실이 모른다. 모른다.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라고 했다. 사실은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로 해야 돼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당할 때 학자는 뭘 해야 되죠? 말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돼. 이게 현실이죠. 그렇지. 현실 철학이지. 예? 앞뒤가 명제가 안 맞는다고 말을 못 해요? 해야죠. 해야지. 해야죠. 그래서 그랬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유럽에서 그러니까 잠깐 이미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유럽에서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보시면 저 위에 맨 위에 보면 다시 말하면 저기 영국이라고 생각해봐요. 영국이 네. 밑에 있는 나라들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걷어차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영국이나 미국이 똑같이 유럽이 대부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자본주의가 막 강해질 때 자기들이 처음에는 전 나라에다가 전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잖아요. 팔아먹는데 어느 순간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물건 때문에 자기들 경제가 조금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호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다리에 그 캐나다 이렇게 써 있네. 그 써 있어요. 잘 보시면 캐나다 써 있고 뉴질랜드 써 있고. 뉴질랜드 예, 예. 써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나라들이 처음에는 보호무역으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보호무역 성공한 다음에 자기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기들은 자유무역을 해. 그러면 이제 후발 국가가 막 어떻게 해요? 보호무역 따라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자유무역도 하라고 그래. 그 자유무역 하다가 후발 국가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또 보호무역해. 지금 트럼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우리한테 자유무역 하자고 FTA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압박 전 세계를. 네. 우리 어렸을 때 들어오면 우루과이 나오는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농촌 개방해라, 금융 그렇습니다. 개방해라, 끝없는 개방을 요구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 개방, 자유무역이란 말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무서웠지.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소화해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니까 더 좋아진 거야. 더 좋아졌어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무역 안 하겠대. 안 하겠대.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은 사다리.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오지 말라고. 그것을 네. 우리나라 출신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선생님께서 실제로 책을 냈어요. 책을 낸 게 뭐냐면 Kicking Away the Ladder, 사다리 걷어차기는 책을 내셨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에게 자유무역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무역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본인이 보호무역 하면서 자유무역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강자의 논리인 거죠. 강자의 논리야. 사다리, 강자들이 사용하는 논리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강자의 마지막으로 핵무기도 다 그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까? 핵무기도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지들도 핵무기 다 버린 다음에 핵무기 못 만들게 해야지. 지들은 막 수없이 갖고 있으면서 핵무기 못 만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